쓸쓸히 배틀을 짜던 농부의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집은 아주 가난하여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농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서당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서당에 한번 다녀봤으면. 그러나 서당에 나가 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당의 구멍난 문틈으로 들여다보며 남몰래 한자 한자 배웠지요. 그를 깨우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농부의 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 모두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농부의 아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하거나 들 일을 할 때에도 틈틈이 그 공부를 하였지요. 어느덧 아이는 자라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혼인을 한 뒤에도 부지런히 일을 한 덕분에 이젠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남의 삭 바느질이며 길쌈을 닥치는 대로 하여 집안 살림에 보탰지요. 두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여 논도 몇 마지기 사고 밭도 장만했습니다. 배불리 밥도 먹고 남은 곡식은 내다 팔아 살림 미천도 장만할 수가 있었지요. 저 집엔 늘 깨가 쏟아지네요. 마을 아낙들은 늘 웃음이 그치지 않는 농부의 집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평화롭던 산골 마을도 온통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농사일을 하다 말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지요. 집집마다 전쟁터로 나가는 남편과 아버지를 붙들고 울음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도 겁에 질려 말하였지요. 여보, 나도 나가 싸우겠소. 그동안 당신은 몸 조심하고 잘 있으시오. 지금 가면 언제쯤 돌아오실 것입니까? 가봐야 알겠지만 2년 안에는 돌아오겠소.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두 사람은 안타까운 이별을 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로 떠나자 혼자 살아가기 너무 겁이 난 농부의 아내는 생각다 못해 배틀을 마을 뒷산에 있는 동굴로 옮겨 놓았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동굴 속에 들어가 하루도 쉬지 않고 배틀에 올라앉았지요. 배틀 위에 앉아 배를 짜면서 남편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산 속의 밤은 너무나 무서웠고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바람 소리가 뒤섞여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남편을 전쟁터로 보낸 아내는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하루 종일 배틀에 올라앉아 배를 짰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흘러 2년이 지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어.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배틀에 앉은 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남편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배틀 위에 엎드린 채 죽어있는 농부의 아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쓸쓸하게 죽어간 농부의 아내를 묻어주고 이 동굴을
배틀 구리라 불렀다고 합니다. 바둑 두다 망한 장군. 옛날에 고려 정벌의 구실을 찾고 있던 요나라 임금은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고려는 듣거라 부당하게 목종 임금을 패하고 새 임금을 세운 강조를 잡아 압송하면 무사하겠으나 만약 그러지 않겠다면 지체 없이 고려를 칠 것이다. 현종이 즉위하던 바로 그 해의 11월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새 임금도 사실 목종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요나라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여진족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여진족들은 목종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요나라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가 남으로 내려가려는 여진족들을 계속 토벌했기 때문에 보복을 하려는 것이었지요. 요나라 임금은 무려 40만의 군사를 이끌고 직접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요나라 임금은 먼저 홍화진으로 쳐들어왔지요. 하지만 홍화진은 무너지지 않았고 쉽게 지친 요나라 임금은 서둘러 통주로 들이닥쳤습니다. 통주에는 다름 아닌 강조가 지키고 있었지요. 통주에서 요나라 군사들은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강조의 삼각진법에 말려들어 첫 번째 전투에서만 무려 1만의 군사를 잃게 되었지요. 삼각진법이란 군대를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해 두었다가 적이 세 꼭지점의 안쪽에 들어오면 일시에 공격하여 섬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요나라 임금은 강조의 이런 전술에 말려들어 단 한 발자국도 진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의 군사들은 3번씩이나 공격했지만 3번 모두 강조의 군사들에게 패배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강조는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자 거란의 군사들을 아주 얕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내 4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강조는 여유만만하게 부하 장수와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장군, 적이 우리의 전술을 눈치챈 듯합니다. 적이 우리 군사의 일진을 깨고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염려할 것 없다.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거라. 놈들이 모두 들이닥치면 한꺼번에 뺄 것이야. 부하의 보고를 받은 강조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바둑판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어 또 다른 부하가 달려왔지요. 장군, 거란군이 우리 군사의 이진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뭐라? 그제야 강조는 바둑판을 물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군사들은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지요. 이내 강조는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려 군사들도 3만 명이나 포로로 잡혔지요. 강조는 곧 이불에 돌돌 말려 요나라 임금 앞으로 압송되고 말았지요. 그대의 이름이 강조인가? 과연 듣던 대로 명장이로군. 만약 그대가 마음을 바꾸어 나를 위해 충성한다면 장수로 대접할 것이다. 요나라 왕은 강조의 인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로 곁에 두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강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적군의 임금은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 말거라. 내가 비록 한순간의 실수로 포로가 되었지만 나는 고려의 장수이다. 그런데 어찌 오랑캐의 신하가 된단 말이냐? 강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요나라 임금 옆에 있던 한 신하가 나섰지요. 그는 다름 아닌 이현운이었습니다. 이현운은 원래 고려의 사람이었는데 항복하여 거란의 신하가 된 사람이었지요.
강조 장군, 이미 그대는 거란의 포로가 되어 있소. 이제까지 고려의 신하였으니 오늘은 요나라인 거란의 신하가 될 수 있지 않겠소? 네 이놈, 너는 어찌하여 고려 사람이 그따위 말을 하는 것이냐?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단 말이냐? 강조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요나라 임금이 나섰지요. 강조가 비록 적의 장수이나 죽이기 아깝구나. 하지만 내 신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위험한 일이지. 당장 데려가 목을 베도록 하라. 결국 강조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한때의 실수는 했지만 고려의 장수답게 충절을 지키고 죽었던 것이었지요. 거인의 섬에 간 어부들. 옛날 어느 마을의 어떤 총각이 어부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파도를 만나게 되었지요. 고기잡이 배는 파도에 휩쓸리고 비바람에 떠밀려서 아주 먼 곳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바다가 잠잠해졌지요. 안개가 걷히자 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섬이다. 이젠 우리 살았어요. 총각 말에 다른 사람이 외쳤습니다. 섬 앞바다에 누군가가 나와 있는데. 뱃사람들이 반가워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어 대자 섬 사람이 배로 성큼성큼 다가왔지요. 그런데 섬 사람이 걸을 때마다 파도가 일더니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이었습니다. 먹구름이 끼는지 하늘까지 어두워졌습니다. 뱃사람 하나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지요. 그랬더니 섬 사람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인이다. 배가 태풍에 휩쓸려 거인이 사는 섬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인은 배를 섬에다 끌어놓고는 뱃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요. 내 살다 거인 집에도 묵어보는군. 총각이 입을 벌려 먹는 신용을 하며 큰 소리로 물었지요. 이보시오 거인 양반, 먹을 것 좀 없습니까? 거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당 한가운데 불을 지폈지요. 밥을 하려나 보네. 태풍을 만나 쫄쫄 굶었는데 이제야 배를 좀 채우겠군. 불이 활활 타오르자 거인은 뱃사람들 서너 명을 불러 세우더니 누가 말릴 틈도 없이 불에 구워 꿀꺽꿀꺽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놀라 달아나기 시작하였지요. 거인은 술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그대로 쿵 쓰러져 버렸습니다. 곧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지요. 우리 어서 밖으로 빠져나갑시다. 총각 말에 모두들 달려들어 대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어찌나 크고 무거운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거인이 잘 때 해치우도록 하지요. 뱃사람들은 마당에서 주운 나뭇가지로 횃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잠든 거인에게 다가가서 한꺼번에 거인의 눈을 찔렀지요. 거인은 소리를 지르며 이리저리 날뛰었습니다. 그러다 마당 한가운데 피운 불이 거인의 옷에 옮겨 붙게 되었습니다. 거인은 대문을 부수고 바닷가로 뛰어들었지요. 그 틈에 뱃사람들도 거인의 집에서 빠져나와 배에 올라탈 수가 있었습니다. 약이 오른 거인은 배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이 큰 소리를 지르자 잔잔하던 바다가 요동을 치더니 파도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뱃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는데 언제 쫓아왔는지 거인이 한 손으로 배를 잡았지요. 뱃사람들은 배에 실린 칼을 휘둘러 거인을 막았습니다.
거인은 총각이 쓴 작사를 맞아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파도가 높게 일렁였고 배는 미끄러지듯 멀리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총각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고생도 모두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태풍에 쓸려 거인의 섬에 간 것이니 집에 올 때에도 같은 태풍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각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쿵 소리가 나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놀라 두리번거리는데 물 위로 뾰족한 지느러미가 올라왔지요. 상어다. 상어가 또 배를 들이받아 총각은 그만 물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는 곧 빨간 피로 물들었지요. 상어 이빨이 총각의 다리를 물고 총각이 든 도끼가 상어 몸통을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뱃사람들의 도움으로 총각은 살아남게 되었지요. 하지만 두 다리는 영영 잃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총각은 다시는 고기잡이 배를 탈 수 없었습니다. 대신 어느 강가에서 나룻배를 부리는 사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양자로 보낸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박진사, 김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지요. 혼인을 한 뒤에는 부인들까지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박진사는 아들을 셋 두었지요. 하지만 김진사는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자식을 얻으려고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 먹었지요. 그리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열심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진사 부부가 자식을 못 낳아 근심이 가득하자 박진사는 몹시 가슴이 아팠지요. 그래서 어느 날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김진사 내를 위해 아들을 낳아줍시다. 우리에게는 아들이 셋이나 있지요. 하나 더 낳아 김진사 내에게 주는 것이요. 네, 우리는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이니 아들 하나를 준다고 해서 아까울 게 없지요. 부인이 승낙하자 박진사는 김진사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박진사의 부인이 아들을 낳으면 김진사 부부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박진사 부인이 아기를 갖자 아프다는 핑계를 대어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을에는 김진사 부인이 아기를 뱄다는 소문을 내었지요. 10달 뒤 박진사 부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진사는 약속대로 그 아기를 김진사 부부에게 주었지요. 아기를 받은 김진사 부부는 아주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을 정성스레 길렀지요. 아들은 씩씩하게 잘 자랐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은 어린 나이에 박진사의 세 아들과 함께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사의 세 아들은 떨어지고 김진사의 아들이 장원급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속이 상하였지요. 나이든 새 녀석은 떨어지고 어린 녀석이 장원급제를 하다니 저 녀석은 내 아들이야. 다시 찾아와야겠다. 박진사는 어느 날 김진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게나. 내 아들을 돌려주게나. 김진사는 펄쩍 뛰었지요. 무슨 말이야. 그 아이는 내 아들이네. 자네가 낳았지만 우리 부부에게 완전히 넘겨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정성을 다해 키워왔네. 그것을 왜 모르겠는가? 자네에게 맡기긴 했지만 부자간의 핏줄은 끊을 수가 없다네. 어서 내 아들을 돌려주게나. 박진사가 돌아가자 김진사는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김진사는 이 일 때문에 입맛도 잃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몸져 눕고 말았지요. 김진사의 아들은 아버지를 밤새도록 간호했습니다. 김진사는 자기를 간호하는 아들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아들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지 말거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실은 박진사의 아들이다. 김진사는 아들에게 이제까지 숨겨왔던 비밀을 남김없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사가 아들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것도 이야기하였지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김진사의 아들은 곧바로 박진산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박진사는 아들이 찾아오자 매우 기뻤지요. 이 아이가 제 발로 찾아오다니 핏줄은 못 속이는 법이지. 김진사의 아들은 박진사를 보자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어서 말해보게. 예, 어르신, 옛날에 한 농부가 밭에 배추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람에 불어 배추씨 하나가 남의 밭에 날아가게 되었지요. 배추씨 주인은 배추씨를 찾아오기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후 남의 밭에 날아간 배추씨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 밭 주인이 워낙 정성을 다해 키웠거든요. 결국 속이 꽉 찬 배추로 자랐지요. 그렇담 이 배추는 추수를 할 때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은 박진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연히 배추 기른 사람의 것이지. 틀림없이 그렇지요. 이제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김진사의 아들은 공손히 절을 하고 물러갔습니다. 박진사는 김진사의 아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아차리게 되었지요. 네 말이 옳구나. 역시 김진사가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어. 저 아이는 김진사의 아들이야. 박진사는 김진사의 아들을 데려오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대신 자기 아들들을 다독여 훌륭하게 키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요정과 사랑에 빠진 아들. 아일랜드 전설에 등장하는 콘 왕의 아들 콘라는 머리카락이 불타는 듯 붉다고 하여 불타는 머리라고 불렸지요. 어느 날 산 정상에서 아버지 코낭 옆에 서 있던 중 이상한 옷을 입은 아가씨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가씨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저는 영생의 평원에서 왔습니다. 그곳에는 죄악도 죽음도 없는 곳이지요. 매일 축제가 벌어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환희를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둥그런 푸른 언덕 위에 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언덕의 사람들이라 부르지요. 콘 왕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목소리만 들릴 뿐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요정의 모습은 콘라의 눈에만 보였지요. 왕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누구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요정이 대답했습니다. 불타는 머리 콘라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젊은 요정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 콘라를 사랑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를
기쁨의 낙원으로 데려가려는 겁니다. 그곳은 불행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요정은 다시 콘나에게 말했습니다. 불타는 머리 콘나요. 나와 함께 요정들의 나라로 갑시다. 당신의 잘생긴 얼굴과 기품 있는 모습을 빛내줄 요정의 왕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선 당신의 아름다움과 젊음이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목소리만 들리자 겁이 난 콘왕은 큰 소리로 사제 코란을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코란은 앞으로 나와 요정의 목소리가 들렸던 곳을 향해 주문을 외웠지요. 그러자 다시는 요정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콘나도 더 이상 요정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요정은 코란의 강력한 주문에 밀려 사라지면서 콘나에게 사과를 하나 건네주었지요. 그때부터 콘나는 그 사과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사과는 먹어도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정이 준 사과만 먹고 지내던 콘나의 마음속에는 전에 본 요정에 대한 그리움과 열망이 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지요. 한 달 뒤 콘나는 넓은 평원에서 아버지 곁에 서 있다가 다시 요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요정의 목소리가 들리자 콘왕은 큰 소리로 코란을 불렀지요. 하지만 요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콘왕이시여, 내게 사제 코란의 힘은 별로 대단할 것이 없어요. 고결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힘을 빌리면 거짓되고 흉악한 악마의 입술에서 나오는 마법의 주문은 그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왕은 아들에게 물었지요. 아들아, 너는 저 여인이 하는 말을 믿느냐?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저 여인에 대한 갈망 또한 너무나 큽니다. 요정이 다시 콘나에게 말했습니다. 저 거센 파도도 나에 대한 당신의 갈망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수정으로 만든 배를 타고 어서 함께 떠나요. 서두르면 어두워지기 전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콘나는 곧 일행들로부터 뛰쳐나와 반짝반짝 빛나는 요정의 수정 배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배가 석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왕의 아들 콘나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버릇을 고친 사위. 옛날 어느 마을에 외동딸을 둔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은 거짓말을 무척 좋아하였지요.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술 대접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는 모두 제쳐놓고 거짓말을 듣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그렇게 무한정 나올 수는 없었지요. 영감은 국리 끝에 방을 하나 내붙였습니다. 거짓말 3마디를 제대로 하면 사위를 삼는다는 것이었지요. 그 집이 부잣집인 데다가 딸도 예쁘기로 소문이 난 터라서 거짓말 깨나 한다는 작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지원자 중에 거짓말 3마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첫째, 둘째까지는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하다가 3번째 이야기만 들으면 나도 그때 거기에 있었는데 못 봤는가? 이런 식으로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여 말문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짓말을 실컷 듣고서 말이지요. 그때 그 근처에서 어렸을 적부터 머슴을 살면서 돌던 사람 하나가 곰곰이 궁리를 했습니다. 거짓말 3마디면 부잣집의 사위가 돼서
잘 살 텐데. 이 사람이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그러면 되겠군. 머슴은 그 길로 영감에게 찾아갔지요. 영감님이 거짓말 3마디만 하면 사위 삼는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고 말고. 그래, 거짓말을 잘하는가? 조금 합니다. 어디 해보게. 제가 전에 조선 팔도를 안 돌아다닌 곳이 없습니다. 때는 가을인데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논산을 내려갔습니다. 한 마을을 가니 은진미륵 돌부처가 높다랗게 서 있는데 그 머리 위 나뭇가지에 배가 주렁주렁 매달리지 않았겠어요? 배가 아주 노랗게 익었는데 따먹을 재주가 없었습니다. 장에 들어가서 장대란 장대를 다 걷어다가 이었지요. 그랬는데도 그게 나뭇가지에 닿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꽤나 높았군. 예, 그래서 생각 끝에 장대 끝으로 은진미륵 콧구멍을 살살 쑤셨더니 미륵이 냅다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배가 우수수 떨어져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감이 들어보니 거짓말도 상당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놈아, 그거 거짓말이다. 한마디 했죠. 그래, 잘하는구나. 또 한마디 해보거라. 예, 제가 젊어 돌아다니다가 중국 땅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농사 짓는 걸 보니 우리랑은 다르더군요. 그냥 논에다가 벽실을 막 흩어버립디다. 그러더니 커다란 모기장을 갖다가 논 배미를 딱 덮어놓고서 내 구석에다 말뚝을 박아 붙들어 놓는 것이었지요. 벼가 싹이 나니 모기장 구멍으로 쏙쏙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가을이 되니 벽시가 노랗게 익었겠지요. 그러니 뭐 따로 타작하느라고 고생할 것 없이 일꾼 몇 명 얻어다가 말뚝을 뽑고서 모기장을 쑥 걷어올리니 나락이 쏙쏙 걷혀서 모이더라 이겁니다. 세상에 농사짓기가 아주 편합디다. 야 이놈아, 그거 거짓말이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럼 2마디 됐지요? 그래, 너 거짓말을 제대로 하는구나. 한마디 더 해보거라. 2마디까지는 무난하게 왔지만 3마디째가 문제였지요. 도통 거짓말로 인정을 안 했으니 말입니다. 그럼 3마디째 합니다. 제가 전에 장사도 많이 했는데 무슨 장사를 했는고 하니 바람 장사를 했습니다. 바람을 팔러 다니는데 바람 한 포대에 10,000냥을 받았지요. 그렇지, 나도 좀 샀지. 참말이지요? 참말이고 말고. 그때 제가 영감님에게 와서 바람을 3포대 팔았는데 외상으로 드리고 간 것 기억하시지요? 자, 한 포대에 10,000냥씩 30,000냥입니다. 오늘 그 바람값을 받으러 왔으니 어서 30,000냥 내놓으십시오. 뭐라고? 영감은 그만 꼼짝없이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30,000냥을 주어야 할 판이었지요. 영감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사위로 삼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위를 얻은 영감은 밥만 먹으면 사위를 불러다 놓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정없이 거짓말을 꾸며내려니 도저히 못할 짓이었지요. 우리 장인어른 버릇을 고쳐놔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 그러던 어느 날 사위와 장인이 함께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소에다 길말을 지어서 산에 갔는데 나무를 한 바리에서 싣다 보니 붙들어 맬 끈이 없었지요. 이놈아, 나무를 하러 온 놈이 끈을 가져오지 않으면
어쩌잔 말이야? 깜빡 잊었습니다. 얼른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사위는 집으로 쫓아 내려갔습니다. 장모가 보니 사위가 헐떡거리며 뛰어오는데 무슨 일이 단단히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자네 나무하러 가더니 왜 그리 급하게 오는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얼른 산으로 가보십시오. 산에서 큰 나무를 베어 넘기는데 나무가 장인 어른에게로 쓰러져서 머리가 박살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른 가보십시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장모와 아내가 울며 산에 올라가는데 사위가 앞질러 먼저 올라갔습니다. 사위가 장인 어른에게 말하였지요. 장인 어른 큰일 났습니다. 얼른 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아내와 장모가 콩을 볶아 먹다가 불을 내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얼른 가보십시오. 아니, 이런. 영감은 씩씩거리며 산 아래로 내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다가 산으로 올라오던 아내와 딸과 딱 마주쳤지요. 아니 영감, 이게 웬일이요? 집은 어찌하고 여길 오는 게야? 집이라니요?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다며?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니야? 영감이 사위를 쳐다보자 사위가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거짓말 한번 했습니다. 그러자 영감이 어찌나 혼이 났던지 혀를 내두르면서 말했습니다. 이놈아, 넌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말거라. 이제 하라고 하셔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장인 어른의 버릇을 고쳐놓고는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복을 가지고 온 상주. 옛날 어느 마을에 김씨성을 가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하루 일하여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살림이었지요. 하지만 둘 다 착하고 부지런하고 또 알뜰했기 때문에 조금씩 돈을 모아 약간의 미천을 만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슨 장사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좋을까? 부부는 국리 끝에 주점을 한번 차려보기로 하였지요. 김서방댁은 그 전부터 종종 부잣집 잔치에 불려가서 음식 만드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음식 솜씨가 뛰어나다는 칭찬을 들었지요. 음식 솜씨가 좋으니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이웃 사람들도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부부는 남대문 안 큰 길가에 있는 집을 한 채 사서 주점으로 고쳤지요. 처음으로 문을 여는 날 두 사람은 밤새 부엌에서 안주거리를 장만하고 부뚜막에 놓인 큰 가마솥에 해장국을 끓였습니다. 김서방은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지요. 오늘이 장사 첫날인데 손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코앞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장국이 끓었거든 술 한 잔 파시오. 김서방이 깜짝 놀라 바라보니 눈앞에 상제가 쓰는 방갓을 쓰고 흰 상복을 입은 키가 큰 사람이 하나 서 있었지요. 차림새만 보면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복을 입은 상주 같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데다가 큼지막한 방갓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도 않았지요. 김서방은 조금 이상했지만 곧 얼굴 가득 반가운 웃음을 짓고 안으로 모셔들었습니다. 김서방은 얼른 해장국과 술 한 잔을 작은 소반에 받쳐서 상주 앞에 갖다 놓았지요. 상주는 한 잔 술과
한 사발 국을 단숨에 후루룩 들이켜고 말했습니다. 해장국에 술 한 잔 더 주시오. 김서방은 손님이 배가 많이 고픈가 보다고 생각하며 국 한 사발과 술 한 잔을 처음보다 좀 더 많이 떠서 내다 주었습니다. 상주는 그것도 단숨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일어서서 말하였지요. 내 지금 가진 돈이 없다오. 술값은 다음에 들러 갚으리다. 처음부터 외상이라니 김서방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많이 들기는커녕 죄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는 게 아닐까? 그러나 김서방은 곧 다시 생각했지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술과 국을 2그릇씩이나 먹고 외상을 하자고 할까? 외상 손님이라도 손님은 손님인데 박하게 대할 수야 없지. 김서방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형편대로 하시지요. 상주는 김서방의 인사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휘적휘적 가버렸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첫 손님에게서 받은 술값을 내놓으라고 손을 벌렸지요. 그러나 김서방은 싱거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 돈이 없다는구려. 아니, 첫 장사부터 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내의 불평은 더 이어질 틈이 없었지요. 문간에서 주인 나오라고 부르는 소리와 함께 장돌뱅이들이 20명가량이나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손님들이 계속하여 몰려들어서 김서방 내는 점심 먹을 겨를도 없이 술을 팔았지요. 저녁 때가 되자 김서방이 허리에 찬 전대는 엽전으로 가득 차서 무겁게 늘어졌습니다. 아내가 싱글벙글하며 말하였지요. 첫 장사에 외상 손님이 들면 재수가 없다더니 꼭 그렇지만도 아는가 보네요. 다음날 새벽 김서방 내외는 밤새 해장국을 끓여서 첫날과 똑같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등불을 내다 걸고 돌아섰는데 어제와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해장국이 끓었거든 술 한 잔 파시오. 뒤돌아보니 어제 그 상주였습니다. 반갑게 안으로 맞아들이고 술과 국을 내가니 단숨에 들이켜고 말하였지요. 해장국에 술 한 잔 더 주시오. 어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 김서방은 손님이 자기에게 장난을 거는 것 같기도 하고 왜인지 재미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군말 없이 국과 술을 한 번 더 내다 주었지요. 손님이 다 먹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소. 술값은 다음에 갖다 주리다. 그것도 어제와 같았지요. 김서방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어제처럼 대꾸했습니다. 형편대로 하시지요. 상주가 나가고 나자 가게 손님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서방의 전대는 어제처럼 옆구리가 뻐근하도록 무겁게 늘어졌습니다. 김서방 내외는 서로 마주보며 말하였지요. 아무래도 상주가 복덩이인가 보네요. 앞으로도 외상값 재촉하지 말고 대접을 잘해줍시다. 그 후로도 상주는 종종 가게에 나타나서 외상으로 술과 국을 먹고 갔는데 그런 날은 꼭 다른 날에 비해 손님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주가 돈 200냥을 들고 와서 말하였지요. 이건 그동안 내가 먹은 외상값이요. 아니, 웬 돈이 이렇게나 많이? 그깟 술 몇 잔에 해장국 몇 사발 값으로는 너무 과합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외상술을 먹게 될지
알 수 없으니 그냥 받아두구려. 상주는 그 후로도 자주 들러 외상술을 마시고 가끔 가다 외상값을 갚는다며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가져다 주었지요. 김서방은 그 상주가 도깨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극진히 대접해 주었지요. 김서방네는 1년이 될까 말까 한 사이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자 김서방 내외는 차츰 주점 말고 다른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점에 오는 손님들 중에는 점잖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요. 술에 취하면 망나니처럼 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은 상주가 오기를 기다려 의논을 하였지요. 내가 이제 주점 문을 닫고 다른 장사를 해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상주가 대꾸하였습니다. 좋고 말고요. 김서방네 근처에 박서방이라는 관청 심부름꾼이 살았지요. 박서방은 김서방의 주점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은근히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주점을 내놓겠다고 하자 박서방은 이게 웬 떡이냐 싶어 돈을 달라는 대로 주고 냉큼 사버렸지요. 집뿐 아니라 그릇이며 솥이며 술 항아리들까지 후원 값을 주고 샀습니다. 박서방의 주점이 새로 문을 여는 날이었지요. 박서방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술을 몇십 동이나 빚고 해장국도 잔뜩 끓여 놓았습니다. 뜬 눈으로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가 새벽에 얼른 문을 열고 등불을 걸었지요. 그때 마침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상주 한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해장국에 술 한 잔 파시오. 박서방은 첫 손님이 상복을 입은 사람이라 기분이 좋지 않았지요. 웬 상주가 꼭두 새벽부터 길을 나섰으면 제 갈 길이나 갈 것이지. 박서방은 속으로 투덜거리며 술과 국을 내주었지요. 상주는 단숨에 먹고 마시고 나서 빈 그릇을 내놓으며 말하였습니다. 국 한 그릇에 술 한 잔 더 주시오. 박서방이 다시 술과 국을 주니 상주가 또 한 입에 털어놓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오늘은 돈이 없으니 술값은 나중에 갖다 주리다. 박서방은 화가 났습니다. 남이 새로 낸 가게에 와서 마수부터 외상을 하자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어서 돈을 내시오. 없는 돈을 어떻게 내란 말이오. 돈이 없거든 상복이라도 잡히고 가시오. 그대로는 못 갑니다. 그까짓 너푼 술값에 껍데기를 벗기려 들어. 예라이 도둑놈아. 무엇이 어쩌고 어째 술값 떼먹고 도망가려는 놈이 누구 보고 도둑놈이래. 박서방은 약이 바짝 올라서 상주의 뺨을 때리려고 덤벼들었지요. 그러자 상주가 잽싸게 몸을 피하더니 연방 욕을 하면서 문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박서방은 씩씩대면서 뒤를 쫓았지요. 상주의 옷자락이 곧 손에 잡힐 것만 같아서 젖먹던 힘까지 내어 뛰었지요. 그러나 한참 뛰다 보니 방금 눈앞에 보이던 상주가 어디로 갔는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서방은 어리중절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어두컴컴한 저 앞쪽 골목에서 상복 입은 사람이 하나 나와서 천연덕스레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박서방은 바로 저놈이다 싶어 불이 나게 뛰어갔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뒷덜미를 잡고 방갓을 벗긴 다음 얼굴을 주먹으로 힘껏 때렸습니다. 이런 못된 인간아, 남이 새로 개업하는 날에 마수부터 외상술을 마시고
욕까지 하고 도망쳐. 그러고는 뺨을 싸지고 쩔쩔 매는 사람의 상복을 벗겨서 방갓과 함께 옆구리에 끼고 주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네 큰집 제사에 왔다가 돌아가던 벼슬아치 양반이었지요. 박서방은 사람을 잘못 보고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술 장수에게 영문도 모른 채 뺨을 맞고 옷을 빼앗기고 욕까지 먹은 양반은 분하고 창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큰 집으로 되돌아가니 일가 친척들이 그 꼴을 보고 깜짝 놀라 왜 그런 것이냐고 물었지요. 아, 요 앞 골목길을 나서자마자 난데없이 웬 술 장수놈이 개업하는 날 외상술을 마시고 도망을 갔다고 욕을 하며 때리고 옷까지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근집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근처에 술장사 개업한 놈이라면 누군지 뻔하다. 큰집 사람들은 당장 하인들을 시켜 박서방을 잡아왔습니다. 박서방은 양반집 하인들에게 호되게 얻어맞고 관청으로 보내졌지요. 형조에서는 법에 따라 박서방을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박서방이 큰 돈을 들여 산 주점은 장사도 해보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지요. 머슴과 산 돼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머슴과 나쁜 주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머슴에게 아침도 주지 않고 나무를 해오라고 시켰지요. 산에 간 머슴이 나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숲속에서 산 돼지가 나타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지요. 머슴은 산 돼지가 불쌍하여 나무 밑에 숨겨 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냥꾼이 달려왔지요. 여보시오, 지금 막 지나가는 산 돼지를 못 보았소? 방금 저리로 가던걸요. 머슴이 반대편 숲을 가리키며 말하자 사냥꾼은 그쪽으로 달려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냥꾼이 가버렸으니 어서 나오너라.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무를 집에 두고 다시 이곳으로 오십시오. 산 돼지는 고맙다고 몇 번씩 고개를 조아렸지요. 집으로 돌아온 머슴은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나무를 더 해오라고 하였지요. 영감님, 저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이 집을 나가겠어요. 주인은 머슴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산 돼지에게로 왔습니다. 자, 제 등에 타십시오. 산돼지는 머슴을 태우고 달리더니 바위 앞에 멈추었습니다. 열려라 바위. 산돼지가 크게 외치자 바위가 스르르 열렸지요. 머슴은 바위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대궐 같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지요. 제 말만 잘 들으면 장가도 보내주겠습니다. 알겠다. 무슨 일이냐? 저 아랫마을에 가서 대감댁 머슴살이를 하셔요. 머슴은 산 돼지가 시키는 대로 아랫마을 대감댁에 가서 머슴살이를 청했습니다. 대감은 친절하게 허락해 주었지요. 다음날 머슴은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산돼지가 나무를 함짐해 주었지요. 대감댁 외양간에 매어 있는 소를 끌고 오세요. 주인마님,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고 가서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그 소는 천하 장사도 못 끄는 소란다. 그렇지만 네가 한번 끌고 가 보거라.
외양간의 소는 머슴이 끄니 순순히 끌려 나왔지요. 네가 소를 아주 잘 다루는구나. 대감은 머슴을 칭찬했습니다. 소를 끌고 산 돼지가 있는 산으로 올라갔지요. 어서 가서 칡을 한 짐 해 오십시오. 머슴이 칡을 한 짐 해 오는 동안 산 돼지는 나무를 한 짐 해 놓았습니다. 머슴은 나무와 칡을 소 등에 얹고 산에서 내려왔지요. 주인은 소 등에 있는 나무와 칡을 보자 아주 기뻐했습니다. 자네, 우리 딸과 결혼하지 않겠나? 주인은 머슴을 기특하게 생각하여 딸과 결혼시키기로 하였지요. 주인마님, 내일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머슴은 대답을 하고 산 돼지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첫날 밤 지네가 와서 신부를 데려갈 것입니다. 자지 말고 제가 바깥에서 부르면 3번 부르기 전에 꼭 나오셔야 합니다. 머슴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날 결혼식을 마친 머슴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으로 피곤했던 머슴은 깨어날 줄 몰랐지요. 산돼지는 목이 쉬도록 크게 울면서 머슴을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렀을 때 머슴은 눈을 번쩍 떴지요. 주변을 둘러보니 자고 있던 부인이 없었습니다. 이런, 내가 깜빡 잠이 들었었구나. 머슴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부인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이니 어서 제 등에 타세요. 산 돼지는 머슴을 태우고 한 걸음에 달렸습니다. 저 집 담을 넘고 들어가 너는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하고 물으면 하느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지네가 장기를 두자고 할 것입니다. 꼭 져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지네가 이겼다고 기뻐 부채질을 할 것인데 그 밑에 빨간, 노란, 파란색 새 주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네의 뺨을 때리고 부채 밑의 새 주머니를 빼앗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지네가 쫓아올 것이니 붙잡힐 것 같으면 주머니를 하나씩 던지세요. 머슴은 산돼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산돼지의 말대로 장기에서 이긴 지네는 기뻐 부채질을 하였지요. 그 사이 머슴은 지네의 뺨을 때리고 주머니를 빼앗아 도망쳤습니다. 머슴은 얼른 산돼지 등에 올라탔지요. 지네도 머슴과 산돼지를 쫓아왔습니다. 머슴은 먼저 노란 주머니를 던졌지요. 그랬더니 산돼지와 머슴 뒤로 가시덤불이 천리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을 헤치며 지네는 계속해서 쫓아왔지요. 그 다음 머슴은 푸른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순간 크고 푸른 바다가 생겼지요. 지네는 파리로 변하여 머슴과 산돼지 뒤를 쫓아왔습니다. 머슴은 마지막 빨간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순간 바다는 사라지고 파리가 다시 지네로 변하더니 시뻘건 불덩이가 지네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지네는 그 자리에서 새까맣게 타 죽고 말았지요. 산돼지는 다시 지네가 있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집에는 광이 1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빨간 열매와 흰 열매가 있지요. 빨간 것을 입에 물리고 살아라 하고 외치면 살아나고 흰 것을 머리에 씌우고 혼 살아라 하면 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6번째 광에는 당신 부인이 죽어 있으니 그렇게 해서 살리고 10번째, 11번째, 12번째 광에는 산 사람이 갇혀 있으니 구해주고 오십시오. 머슴은 산 돼지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찾아 집으로 돌아왔지요. 산돼지는 두 사람을 내려주면서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내일 죽습니다. 제 가죽을 땅에 잘 묻어주세요. 그리고 두 분은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 머슴은 자신을 도와준 산돼지를 기리기 위하여 산돼지가 하늘로 올라간 날을 기억하여 매년 그날에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